실전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오르는 것만 사겠어요. 이런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쏠리지 않게.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어떤 놈은 오르는데 어떤 놈은 안 오르니까. 그래서 이걸 던지고 오르는 놈으로 계속 쏠리게 되거든요. 특정 자산으로 쏠려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철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중국에 겪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이제 부동산 위기를 보다 보면 사실 이 한국이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경제 위기, 금융 위기들이 생각나는데 사실 오건영 팀장님께서 최근에 이 위기의 역사, 깨알 같은 또 이제 외환 위기부터 오늘날 인플레이션 시대까지 경제 위기의 생성과 소멸 주제로 4가지 위기의 원인과 그 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걸 읽으면서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한국 경제사는 빠삭하게 좀 쉽게 요약이 된다 뭐 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게 이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1990년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알고 보면 1995년에 발생했던 일본의 고베 대지진부터 나비 효과로 발생했다. 이런 해석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고베 대지진이 한국의 외환위기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라기보다는 그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거대한 지진 같은 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꾼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언제가 그랬냐면 08년도에 보면 스촨성 대지진이라고 기억나세요? 2008년도 5월 달에 진짜 비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 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촨성 지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스촨성 지진이 터졌는데 스촨성이 되게 돼지 산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돼지 산지에서 돼지의 공급이 안 되잖아요. 돈육의 공급이. 중국 사람들의 주식이 돈육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강해진 만큼 금리를 더 인상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오버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잉긴축. 이게 결국엔 중국 경제를 갖다가 위축을 시켜버리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위축됐는데 중국 경제까지 위축이 되니까 G2가 한꺼번에 주저앉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금융위기의 시발점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좀 스촨성 대지진이라든지 또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한번 잠깐 기억해보면 후쿠시마를 휩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정도 피해가 생겼으면은 일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워낙에 제로금리였다 보니까 수많은 자금을 갖다 해외에 투자해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면 미리 보험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달러를 받고 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슈퍼엔고를 보여요. 95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엔화 환율이었는데 그때 엔화 환율이 73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2011년도, 12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슈퍼엔고를 보였잖아요. 일본이 수출이 어려워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내수도 초토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G7에서 너무 일방적인 엔화 강세는 이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외환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이제 2012년도에 등장하거든요. 그때부터 엔화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73엔에서 이제 밀어 올리는데 그게 지금의 150엔을 본 거죠. 그렇게까지 엔화를 갖다 약세로 이제 전환시켰는데 그런 형태의 지진들 같은 큰 사건들이 실제로 금융시장에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고베 대지진으로 가보면 그게 95년도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2011년도 엔화가 최저였는데 그 전이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엔화가 85년 9월부터 계속해서 95년까지 계속해서 엔화 환율이 내려왔어요. 계속 강세였어요. 10년간. 그럼 엔화가 더 강세로 가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계속 가네? 이랬는데 한 80엔 가까이 이제 내려왔거든요. 달러당 80엔 가까이. 야 그래도 가나? 이랬는데 그때 이제 고베 대지진이 터져요. 그래서 지진이 터지니까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자금이 돌아오게 되니까 엔화가 또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베 대지진이 딱 터지니까 엔화가 움푹 들어가면서 엔화 강세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수출은 당연히 슈퍼엔고로 어렵고 내수도 지금 고베 대지진 때문에 또 초토화돼 있고 버블도 붕괴돼 있고 그럼 너무 힘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일본이 G7에 부탁을 해가지고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가 95년 4월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역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역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달러당 80엔 수준이었던 엔화가 빠르게 되돌려지면서 98년도에는 150엔까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작년도 10월, 11월에 엔화가 150엔 갔거든요. 예.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98년 이후에 엔화가 제일 약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98년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엔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강세를 보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약세로 전환됐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죠. 10년간 엔화가 강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도 이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의 관성이 네. 있으니까요. 그러면 엔화는 앞으로도 강세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출 경쟁력 나오는 거죠. 상대편이 힘드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기자님하고 저 동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가 있어요. 경쟁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좀 쓰러져 있어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거의 경기 독주하는 안 거잖아요.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장사 잘 되는데 예. 장사합시다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된 나머지 저희 충정로까지 줄을 서요. 사람들이 예. 다. 충정로까지. 와.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분점 내야죠. 그래서 분점을 냅니다. 그렇죠. 분점 내려면 돈이 필요하죠. 확장해죠. 그럼 빚을 내야죠. 예. 빚을 내려는데 빚을 내야지 당연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빌리면 8%, 미국에서 빌리면 3%래요. 예. 미국에서 빌려야죠. 예.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3%인데 달러 빚이래요. 조금 찝찝한데? 그래도 뭐 그냥 일단 3%니까 빌린 거죠. 그걸 종금사를 통해 빌려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거시경제 환경이 유리할 거라는 그 전망을 갖고서 투자를 늘렸잖아요. 빚내서. 외채가 늘어나 있죠. 근데 갑자기 엔화가 약세로 돌았잖아요. 그럼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장사가 안 되면 빚 부담이 커져 있죠. 그럼 이 빚을 갖다 간신히 연장하는데 외국계 은행들이 어떨까요? 아니, 야, 너네 불안한데? 갚아. 그러면 갚어. 근데 한번 봐주세요. 예.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연장을 해주더라도 짧게 연장해 주겠죠. 예. 그러면 이 외채의 단기화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붙이면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거죠. 단기 외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만기가 와요. 진짜 허덕허덕 하거든요. 만기 연장하는 네. 것도. 근데 갑자기 97년도 3월부터 태국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7월에 태국이 푹 쓰러져요. 8월에 인도네시아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동아시아가 통째로 흔들린대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97년도 10월에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탈출하라. 그럼 이제 저희가 외국계 은행인데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은행이에요. 돈 빌려준. 예. 근데 지금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픽픽픽 쓰러져요. 아시아 국가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 아니다. 돈 빼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자본 유출이죠, 마지막. 근데 우리나라가 자본 유출이 나오는 만큼 그만큼을 달러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나가려고 하는 달러만큼 채우질 못하죠. 그럼 달러를 지급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외환위기죠. 예. 그래서 97년도 외환위기를 돌이켜보면은 이제 일본 고베 대지진이 모든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 추세적으로 만들어졌던 엔화의 강세, 거기에 사실 고베 대지진이 쐐기골을 박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6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7대 0 하나 넣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 번 더 눌러주니까 엔화는 계속해서 강세로 갈 거라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해졌던 그런 기억을 소구해냈던 거겠죠. 네. 아, 또 대지진과 엔화의 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좀 네.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도 되게 네. 한번 흥미롭지만 되게 알아갑니다. 네. 요즘 뭐 엔화 투자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이 지진도 어떻게 보면 한국 투자 시나리오의 변수로서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은데 오늘의 이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매크로 환경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최대한 분산하고 특정 자산에 너무 몰빵, 네. 올인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 뭐 미국 증시는 마그니피서트 7이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빅테크 주식만 너무 강세를 보였고 한국도 2차전지, 배터리 주식들이 너무 강세를 하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을 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인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쏠림 현상이 또 이 경제 위기와 만나면 언제나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곤 했었는데 이런 뭔가 쏠림 현상과 이게 대표적이었던 이 닷컴 버블 이 이후의 교훈이 뭔가 이제 오늘날 2023년에 이 시장에도 뭐 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닷컴 버블도 사실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은 또 지금하고 비슷한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97년도부터 이머징 시장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중국, 일본까지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유럽 경제도 독일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그럼 전 세계에 좋은 국가가 없는데 유일하게 미국이 좋았어요. 클린턴 행정부 거의 끝자락이었는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가지고 미국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는 인터넷을 만들면서 들어온 거죠. 이거 엄청난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 이코노미라고 했어요. 신경제, 새로운 경제라고. 옛날에 본 적이 없는. 이게 앞으로의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그럼 이 신경제라는 테마가 힘을 받고 다른 데 갈 돈이 없는 돈이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성장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실적도 안 나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리고 그게 닷컴이라고 붙으면 뛰었어요, 일단. 예. 그런 것들이 이제 7개라는 기업에 뜨는 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7개 기업이 모두 다 지금 실체도 있고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캐시의 보유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쪽에 있는 내면의 퀄리티를 보면은 분명히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쏠림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어요. 자, 쏠렸죠. 근데 쏠린 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쏠려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99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말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금리를 올리려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99년도 말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세상이 망한다고. Y2K가 있었어요. Y2K가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대요. 특히 은행들 송금. 왜냐면 날짜 체계가 뒤집어지게 되면 송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간 게 1년 후에 들어가는 것처럼 체계가 엇그러지고 이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대혼란으로 금융 시스템 위기를 부를 수 있대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그건 그거고 금리 인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시스템 위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을 한다? 아, 이건 위험하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는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동결해요. 금리 인상을 못하고. 이게 되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최근에도 보면 금리 인상 동결하잖아요. 한 번 쉬었다 가잖아요. 속도 조절하면서.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3월 달에 SVB 사태 있었죠. 6월 달에 부채 한도 문제 있었죠. 사실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빨리 갈 수가 없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시장이 느낀 건 뭐냐면 야우 새가슴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뿜어버리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3월 10일까지 나스닥 지수가 수직으로 상승을 해요. 그게 이제 닷컴 버블, 그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터졌던 닷컴 버블이 2000년도 3월 10일 날 5132 그걸 고점으로 닷컴 버블 나스닥이 깨졌거든요. 그 점으로 되돌린 게 언제였냐면 15년도 4월이에요. 15년이 무려 지나서. 15년에 영역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로 돌아온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던지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하고 동일하진 않다는 거죠. 그때는 돈을 벌지 못했던 기업들도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이제 참 과열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강했고 밸류에이션보다도 지금보다도 높았어요. 저는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국엔 시장이 갖고 있는 안일함, 결국엔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은 영원히 오를 수 있어 라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은 어쩌면 물론 기업의 펀더멘탈이 다르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이 있지 않나. 그럼 이런 것들은요 필연적으로 사람의 방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쏠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경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날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약간 겹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최근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제 뭔가 막대하게 그동안 기존에 풀려왔던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또 그에 따른 뭔가 신용 팽창이 일어났고 그 신용이 또 디레버리징 되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서브프라이징 모기지 아니면 최근에 헝다 아니면 비구이 위안 같은 사태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벌어지게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교훈을 이제 2023년 하반기 이 시점에서 이 과거 금융위기 교훈을 토대로 뭔가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일까요? 금융위기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 불패 신화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실물 경제의 둔화가 찾아오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1%까지 낮췄단 말이죠.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니까 이 돈이 풀려 나온 거고 이게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박살났으니까 못 가고.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 3,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었던 자산인데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떨어지지도 않았던 자산이 더 올라가니까 이 부동산을 갖다가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파생상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각각의 파생상품도 손실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빚을 짊어지고 이 파생상품을 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파생상품이 금리가 꽤 높거든요. 이자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리먼 브러더스면 단기로 돈을 빌려요.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을 사요. 장기 파생상품을. 금리를 많이 주니까. 단기로 빌리면 저거 어떻게 갚으려고. 단기로 빌린 걸 계속 연장 하면서 이걸 메우는 거죠. 그럼 왜 단기로 빌리는데? 단기가 금리가 싸잖아요. 싼 금리 빌려가지고 몇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자산 가격이 깨지면. 일단
빌려서 샀는데 박살난 데다가 예. 단기니까 바로 만기가 오잖아요.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지금의 아름다운 시절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아니함은요, 필연적으로 레버리지를 증가시킵니다. 빚을 늘려요. 빚을 늘린 상태에서 반대로 돌아보니까 하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은행들이 굉장히 낮은 자본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 무너졌던 케이스거든요. 금융위기가 우리한테 던져준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을 엄청나게 탄탄하게 유지하도록 자본 규제를 굉장히 크게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SVB 등이 파산했을 때도 작은 은행들이 파산하는 데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큰 은행들로는 오히려 돈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예금이. 옛날 같으면 은행 파산하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큰 은행들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튼실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더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요, 배운 게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자본 시스템을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들을 상당 부분 제어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고 안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과도한 안이함,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채를 갖다가 늘릴 수가 있고, 이게 부메랑이 되면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와 닮아있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 상황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한국 상황도 약간 뭐 첨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최근에 사실 뭐 정부는 계속 가계부채에 대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우려를 표하는 반면에, 뭐 여전히 시장은 뭐 50년짜리 뭐 장기 모기지로 인한 이런 게 요즘 저희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한국 부동산 시장이 뭐 이 예측은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뭐 레버리지 측면에서 이게 과연 안전한 시장을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금리가 이제 내려올 거다라는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오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많이 내려올 텐데, 금리가 내려오면 자산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온 다음에 사야 될까, 내려오기 전에 사야 될까? 내려오기 전에 사야죠. 그래서 결국엔 금리가 내려올 거라면 지금 사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되게 자산 시장에는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시장. 저는 이번에 한은 총재 코멘트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낀 건데,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 코멘트가 명확하게 그렇게 워딩이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과감한 이제 빚을 낸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떠나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져가게 되면은 한쪽에 과도하게 몰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과도한 빚을 낸 투자, 이런 것은 그 후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미래가 펼쳐졌을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투자, 사실 위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위기는 각자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고, 똑같은 형태로 다가오는 위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위기가 계속 자본주의 경제에서 반복되는 건 항상 언제나 장기적인 낙관론에 사람들이 취했고, 레버리지를 빠르게 일으킬 때 이제 그 어떠한 일련의 뭔가 계기에 의해서 이 사건, 위기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종 앞으로도 무수히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원칙을 견지해 나가죠?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오르는 것만 사겠어요, 이런 전략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쏠리지 않게. 저는 이게 원칙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어떤 놈은 오르는데 어떤 놈은 안 오르니까 이 안 오르는 애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던지고 오르는 놈으로 계속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칙이다, 분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제일 깨지기 쉬워져요. 특히 특정 자산으로 쏠려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철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물고기 잡으려고 냇가에 가면 이 족대 하나 들고서 쫓아다니는데, 제가 족대 들고 쫓아다니면 절대 못 잡거든요. 그냥 길목 잡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나아요. 길목 잡고 어항 깔아놓으면은 한 3시간 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시간 있다 가보면 이만큼씩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4가지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다양한 자산을 깔아놓고 그 자산 쪽으로 매기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차익을 갖다가 실현하는 쪽으로 쌓아가는 전략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좀 가져가는 게 낫지, 그게 아니라 난 오르는 걸 쫓아갈래요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쏠림에 대한 경계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쏠림을 피하고 분산 투자 미리 네네. 다양한 자산을 깔아두고 이제 매기가 돌고 기회가 올 때 차익실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큰 위기를 이제 피해갈 수 있다. 네. 아니면 큰 위기를 맞더라도 치명적인 이제 재기 불가능한 이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또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경제 위기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주는 함의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에도 경제 위기 잘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다음에 위기를 자세한 준비를 어떤 게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또 연준이 또 필요한 이벤트 벌어질 때마다 또 추천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광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